다양한 검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응용 법물이라고 한다. 감초, 조각 등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재료와 더불어 목탄, 밥, 소금, 술, 식초 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도 검시 도구로 사용했다. 심지어 살아있는 닭도 검시 도구였다. 은비녀는 독살 여부를 알아보는 데 사용됐는데 조선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검시 도구였다. 황씨 부인 사건의 검시를 맡은 문경 군수 역시 은비녀를 이용해 독살 여부를 확인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던 독약이 비상이었다는 것에 비밀이 숨어있다. 비상 속 황이 은과 결합하면서 화학적으로 색깔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은수저를 비상 속에 넣자 5분 만에 색깔이 변했다. 조선시대에 이 복잡한 화학식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은 경험적으로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살 판독에는 동물 실험까지 행해졌는데 시신의 입에 넣었던 밥을 닭에게 먹여 닭이 죽으면 독이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전서부터 살인사건들을 계속 정리하고 그거를 또 보완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그 한 예가 나오면 과거의 법전들이라든가 참고 서적들을 봐서 이 사건의 범인이라든가 그리고 정황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의학 서적 증수무원록. 죽음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살과 타살로 나눈 후 증상을 기록했다. 시신의 상태를 책과 비교해보면 죽은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검시는 주로 외상 관찰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상처를 위장하고 타살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 또한 발달해 있었다. 증수무원록은 이를 보완해가며 위장 흔적을 찾아내는 등 시대를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무원록은 근대적 검시 제도가 도입되는 1907년까지 이어졌다. 이 법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거의 항상 참고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텍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실질적인 그런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제 그런 이 시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이 무원록을 참고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핵심적인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원록은 당시 과학 지식이 총동원된 뛰어난 법의학 서적이자 수사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책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정식 과목이었던 것이죠. 황씨 부인 사건의 거만입니다. 문경 군수가 관찰사에게 보고한 이 거만엔 재판의 결과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리는 피액치사, 즉 목을 졸라 죽였다는 뜻이고요. 정범 안재찬, 태백대 종신형. 이것은 범인 안재찬에 대해서는 태백대를 때리고 종신형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걸까요? 조선시대에는 범죄자와 살인범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그 시대의 형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787년 강원도 안협. 한 여인이 시숙과 오빠 등 가족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란하다는 소문이 돌자 확인도 않은 채 수장시켜 죽인 사건이었으니 일종의 명예살인인 셈이다. 사건 주모자인 오빠 구성대는 조사 중 장독으로 사망했지만 또 다른 주모자인 시숙 이연은 장 100대를 맞고 풀려났다. (1840년) 철원에서는 거지 김암회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는데 그의 아들이 양반집 도끼를 훔친 죄로 맞아 죽은 것이다. 이들 또한 잠시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살인사건에 대한 조선의 형벌 기준은 무엇일까? 조선의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있었는데 죄에 따라 태, 장, 도, 유, 사형의 5형으로 죄를 다스렸다. 원칙적으로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해졌는데 사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목을 매는 교형, 목을 치는 참형이 있었다. 최고의 극형은 사지를 찢는 능지처사다. 그런데 대명률은 동일 범죄라도 신분에 따라 다른 형량을 제시하고 있었다.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능지처사에 처해졌는데 이는 영모를 꾸몄거나 부모를 살해한 폐륜 범죄에 내려지는 처벌이다. 반면 주인이 노비를 죽였을 때는 장 60대, 사역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리 규정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 즉 절상에 이르면 일반적 관계보다 2등급이 감형됐고 살해하면 교형이었다. 반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으나 미수에 그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살해하면 능지처사에 처해졌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간통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무죄 처리됐다. 처가 남편을 살해했을 때는 일고의 여지도 없이 단죄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이 처를 살해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형을 감면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사형을 감면시키려고 노력했고요. 만약에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강했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의 전통은 여성 및 하급 계층을 폭력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조가 재임 기간 동안 직접 심리한 사건의 판결문을 모아놓은 심리록. 심리록에 나온 1112건 사건의 가해자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비율이 9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록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다 남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남성들이 사건, 즉 범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이 휘두르는 폭력에 노출된 아주 취약한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심리록에 등장하는 배우자 간 살인사건인데요. 그 배우자 간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조사 결과 100% 다 남편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평안도 희천에 사는 서필수는 아내가 첩과 싸운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살해했으며 초산에서는 농사 일을 게을리했다며 아내를 살해했고
술주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죽인 경우도 있었다.